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사세요. 저 냄새. 아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8살 민우가 내립니다. 어? 엄마가. 대학생 윤정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와 참 많이 닮았어요. 며칠 뒤 한 남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의 메모로 시작해서 한 통의 전화로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는 22살 윤정이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군고구마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노점 앞에서 22살 김윤정은 갈라진 손으로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동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윤정에겐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는 작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입 2만 7천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빨간 펜으로 쓴 숫자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미납액 287만 원이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재개발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시장도 곧 밀린대요.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온다던데. 불안한 목소리들이 골목을 떠돌았습니다. 윤정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서 있었지만 번 돈은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학은 2년 전에 휴학했습니다. 복학할 돈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노점을 정리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성북구 보람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정숙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고구마를 비닐봉지에 급히 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람병원 응급실입니다. 윤정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손녀입니다.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납 치료비가 287만 원입니다. 병원 규정상 더는 미납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번 주 안에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조치가 될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윤정은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박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74세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마른 손이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87만 원, 군고구마 노점으로는 석 달이 걸리는 돈이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윤정을 키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석관동 재래시장 입구 인도 앞. 그 앞으로 검은색 고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8살 민우가 말합니다. 아, 저 냄새. 아저씨, 저 군고구마 먹고 싶어요. 차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내립니다. 윤정을 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윤정이는 깜짝 놀랍니다. 응?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와 참 많이 닮았어요. 잠시 후 운전기사가 늦었다며
민우를 급히 데려갑니다. 윤정은 일을 마치고 석관동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이불은 낡았고 방은 추웠습니다. 윤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정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치원 사진도 없었습니다. 돌 사진도 없었습니다. 100일 사진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진첩 뒤를 넘겼습니다. 그때 낡은 메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였습니다. 윤정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윤정이 데려온 날.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데려온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낳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에는 3월 10일 데려온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정리 때문에 며칠 늦게 등록했습니다.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닌 건가요? 윤정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내 엄마는 누구일까요? 윤정은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98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아이가 윤정이를 엄마라고 부른 일도 떠올랐습니다. 데려온 날이라니 나는 입양된 건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윤정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랜드 호텔 VIP룸으로 오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왜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김윤정 씨의 출생 정보가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친모 이상이 아니라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삭제 흔적이요. 내 기록이 조작됐다는 건가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1998년 3월 10일 윤정이 데려온 날이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윤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는 답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윤정은 낡은 패딩을 입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윤정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윤정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윤정을 보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윤정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윤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윤정, 생년월일은 1998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출생 장소는 서울 성북구 보람병원이었습니다. 친모란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란에도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모란에는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정정 이력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연은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1998년 3월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때 의료재단을 막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그의 책임이 됐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때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보람병원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람병원, 할머니가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가에는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박정숙 씨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냈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년 동안 총 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6억 원이요. 하지만 우리는 가난했는데요.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억 원이 사라진 25년,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윤정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연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박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윤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는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정이 삼촌이라고 부르던 남자였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송금 계좌가 박진수로 변경됐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계좌는 폐쇄됐고요. 도연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겁니다.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삼촌이 돈을 가로챘다는 말인가요? 윤정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삼촌은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돈 좀 줘. 삼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거절했습니다. 진수야, 나 돈 없어. 그러면 삼촌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 윤정이 양육비 받잖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삼촌이 그 돈을 가로챘다는 걸요. 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윤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해요. 윤정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택시를 타고 보람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정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윤정은 출생기록과 송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 받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할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받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했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왜 저는 대학도 못 다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돈은 진수가.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윤정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돈을 가로챘다는 걸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김윤정입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정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찾아야 해요. 박진수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석관동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이상한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딱지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퇴거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 주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재단 도시개발 부문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울의료재단은 서도연의 재단이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건 정말 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삼촌의 말, 할머니의 표정, 그리고 재개발 딱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윤정은 청담동 호텔로 다시 향했습니다. VIP룸에는 도연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재단 법무팀 이사입니다. 법무팀 이사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도연이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긴급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 은행 거래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명의 계좌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7년간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액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입금되자마자 빠져나갔습니다. 도박 사이트, 유흥업소, 대출 상환, 사채 이자였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계좌로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할머니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도연은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석관동 시장은 철거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상인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시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용역 직원들이 확성기로 퇴거를 재촉했습니다. 윤정은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통을 비우고 리어카를 접고 남은 고구마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상 자국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45세 할머니의 아들이자 윤정이 삼촌이라 부르던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붉었습니다. 박진수는 비틀거리며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박진수는 윤정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리어카가 쓰러졌습니다. 비닐봉지 속 고구마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박진수는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입냄새가 고약했습니다. 너 요즘 어디 돌아다니더라? 청담동 호텔까지 갔다며?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윤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삼촌이 돈 가로챈 거 다 알아요. 박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박진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받았어. 그게 어쨌다고? 박진수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윤정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윤정은 기침을 했습니다. 박진수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말, 윤정이 뭘 할 수 있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박정숙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고구마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윤정은 시장터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람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보호자님, 박정숙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윤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기계를 연결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분 뒤 잠시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윤정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들어야 해 내가.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바꿔온 아이가 아니야. 윤정은 귀를 할머니 입 가까이 대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바뀌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가 바꿨는지 가문 쪽에서.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도연의 집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석관동 시장에 중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 3대와 덤프트럭 5대였습니다. 철거 용역 직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오늘부터 철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울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40년을 장사했던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노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용역 직원이 윤정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여기도 철거 대상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윤정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이 시장 건물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윤정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할머니와 살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윤정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팔던 곳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방과 후 와서 할머니를 도왔던 곳이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고구마를 팔며 병원비를 벌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박진수는 철거 현장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지. 박진수는 윤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도 서가 거고 너도 서가 거야. 삼촌이 던진 그 말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박진수를 노려봤습니다. 박진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철거 현장의 먼지와 담배 연기가 섞였습니다. 박진수는 철거되는 건물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서도연이 돈을 들고 박정숙을 찾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아기 하나를 데려가 키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매달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진수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윤정을 봤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받은 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윤정도 버려진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박진수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출생 기록이 조작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조작했냐는 윤정의 물음에 박진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 안에 있는 권력 있는 누군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상관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윤정 혼자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먼지가 윤정을 덮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출생기록 삭제 흔적을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누가 기록을 조작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단 내부 감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감사팀장, 법무팀 이사, IT 보안팀장이 모였습니다. 도연은 25년 전 보람병원의 모든 전산 기록을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팀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오래된 서버를 뒤졌습니다. 백업 테이프를 복원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생기록 원본이 복구됐습니다. 원본에는 친모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1998년 3월 20일 오후 2시 37분에 삭제됐습니다. 전산 로그에 삭제 시각과 사용자 아이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당시 병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 행정실장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은주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도연의 본처 강은주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서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청담동 호텔로 갔습니다. VIP룸에는 도연만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 삭제는 자기 아내 쪽 사람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윤정은 원룸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 말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람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님, 박정숙 할머니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하얀 천이 할머니를 덮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이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윤정은 할머니 손을 쥐고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혼자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하얀 완장을 찼습니다. 오후 3시쯤 도연이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정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조의금 봉투를 놓고 떠났습니다. 윤정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단 본사 회의실에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시간이 꽤 지났고 피해자인 박정숙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즉시 진행하세요. 일주일 뒤 박진수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박진수는 형사들 앞에 앉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돈은 우리 엄마가 동의해서 내 계좌로 옮긴 거예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계좌는 내 이름이지만 엄마가 허락했다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박정숙 씨는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박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돈을 아껴 쓴 거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도연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윤정 씨, 법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의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책임 회피의 시작이었을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윤정은 석관동 원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철거 대상이었고 2월 말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옷가지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낡은 스웨터, 해진 바지, 구멍난 양말이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가 아껴 입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손에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8살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고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민우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아니 엄마. 윤정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보는 순간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우리 엄마 손이랑 똑같았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직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 윤정은 민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따뜻한 물 줄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석관동 시장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장사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차 번호판에는 서울 345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은주였습니다. 서도연의 본처였습니다. 은주는 윤정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공터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윤정 앞에 섰습니다.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갈라진 손,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은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여기서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춥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신생아실 인수인계 장부 사본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출생 당시 아기 인수인계 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윤정이 도연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이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은주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정은 은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차 안에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리프행어. 그 여자의 부탁은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간청이었을까요? 윤정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박스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강은주가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생아실 인수인계 장부였습니다. 1998년 3월 10일 보람병원 신생아실에는 여자아이 2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오전 9시 23분, 다른 하나는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인수인계 번호는 9803만 1001과 9803만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기록에서 두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서도연의 딸이 아니라면 진짜 딸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진짜 서도연의 딸이라면 왜 기록을 바꿨을까요? 윤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관동 시장이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이든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훔쳤어.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죠.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흘 뒤 서울대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서도연의 집이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이 있었고 현관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29세 재단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준혁은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와 DNA 검사를 한다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가족에게는 손해입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딸이 맞으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딸이 아니면 아버지가 25년간 거짓 책임을 진 셈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단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찬물을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석관동 재개발 사업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투자금 120억이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재단 손실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사와의 신뢰도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법적 보상금은 다 줬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윤정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적 합의든 여론 관리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은주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단순한 업무 보고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행동의 예고였을까요? 사흘 뒤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였습니다. 윤정은 체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알코올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윤정의 팔에서 피가 뽑혔습니다. 붉은 피가 시험관에 담겼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 체열실에서는 도연이 똑같이 체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정과 도연은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납시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떠났습니다. 윤정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석관동 원룸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윤정은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윤정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윤정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밑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고시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제 방 앞에 왔었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CCTV 확인해 볼까요? 괜히 소란을 피우면 내가 더 위험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DNA 검사 결과만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윤정과 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윤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정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확정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지는 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나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윤정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서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딸이라는 확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정은 고시원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99.99% 친자 확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강은주가 보여준 인수인계 장부의 수정 흔적은 뭐였을까요? 왜 번호가 바뀌어 있었을까요?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은주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그랜드 호텔 카페로 나오세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텔로 갔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은주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봤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은주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채열실 근무 일지였습니다. 1월 21일 윤정과 도연이 체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체열 담당 간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검체 운송 기록이었습니다. 체열실에서 검사실로 검체를 옮긴 기록이었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CCTV 영상 확인서였습니다. 체열실 CCTV가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점검 중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체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체열 후 검사실로 가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은주는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CCTV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3자 기관에서 재검사를 하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법원 지정 기관에서요. 은주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진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윤정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검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25년 전 그날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삼촌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수가 받았습니다. 윤정은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비웃으며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성북구의 한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윤정은 저녁 7시에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박진수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소주병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박진수 앞에 앉았습니다. 삼촌, 물어볼 게 있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윤정은 인수인계 장부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서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날 박진수가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누가 왔었어? 박진수의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서쪽 사람이었어. 정장 입은 남자. 윤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 행정실에 들어가더라고. 박진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들고 나왔어. 파란색 파일이었어. 윤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박정숙이 그 사람 보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박진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기가 둘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갔다는데 어느 게 누군지는 나도 몰라.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박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시 행정실장 찾아봐. 그 사람이 알 거야. 박진수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메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파란색 파일을 들고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2024년 2월 5일이었습니다. 서울의료재단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기자들이 10명 넘게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붙은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원고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원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연은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첫째, 석관동 재개발 사업 즉각 중단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철거된 상인들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이었습니다. 셋째, 박진수 횡령 사건 법적 처리 진행이었습니다. 넷째, 김윤정에게 공개 사과와 법적 지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25년간 숨긴 건 범죄 은폐 아닙니까?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도피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검사라니요? 결과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체 관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자 기관에서 재검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서울의료재단 이사장, 25년 전 은닉 자녀 공개 사과 화면 옆에 준혁의 모습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준혁 옆에 서 있던 비서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구두를 보는 순간 고시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구두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단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의제는 기획실장 서준혁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불법 압력 행사 의혹이었습니다. 철거 용역 과다 계약 의혹이었습니다. 이사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서준혁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가 결정됐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밖에서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라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의 대가야. 준혁은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재단을 위해서 한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배워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청담동 집이었습니다. 강은주는 2층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의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닐까? 은주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정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윤정은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정은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받았습니다. 도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윤정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열어보니 합의서였습니다. 서울의료재단이 윤정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카페 창업 자금 대출 보증, 법적 합의금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윤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윤정아, 무슨 서류야? 윤정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윤정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차근차근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정은 카페에서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 방식대로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윤정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류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부 청년 창업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보탰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에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월세 120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할머니의 군고구마였습니다. 간판을 직접 그렸습니다. 메뉴판에는 커피와 함께 군고구마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직접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정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8살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윤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민우 뒤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보고 싶어 해서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민우에게 군고구마를 주었습니다. 민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누나, 나 다음에 또 와도 돼? 윤정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도연은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끔 들러도 될까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세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연과 민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정은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민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온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인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윤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그 시간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카페 우편함에 등기우편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윤정은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공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협조 공문에 따른 기록 복구 진행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보람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 영상 복구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구 완료 시 별도 통지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공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든 윤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페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군고구마라는 글씨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불을 껐습니다. 피는 출발일 뿐, 가족은 책임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보다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윤정의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윤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